자, 잘 쉬셨습니까? 이번 강좌는요, 이제 그 디지털 회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이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이오드는 아마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사실 그 일반 대학에서 전자과나 이런 데서 거의 이제 한 학기나 그 이상을 트랜지스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 디지털 회로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나 FET 소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자료 이제 이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하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다시 보도록 할까요? 디지털에 대한 기초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고등학교 때나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해왔습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죠. 집합과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왔는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죠.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배웠을 때는 있다 없다 혹은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로 표현을 했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디지털에서 배우는 개념은 물론 그 개념은 그대로 따라가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신호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압을 의미하게 되겠죠. 0V, 5V 이런 이제 전압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전압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전압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 디지털은 딱 이진수죠.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있다 없다, 뭐 참과 거짓 이 두 가지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참 거짓, 영어로 표현할 때는 하이로, 그 다음에 스위치 개념으로 하면 온 오프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간에 배우는 개념은 바로 이 개념이죠. 전압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진수 개념, 1 아니면 0, 그죠? 근데 1이 5V다, 0이 0V다 라고 하는 전압의 논리는 사실은 틀린 답입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은 5V, 0은 0V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논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이진수라고 하는 거는 4.9V도 1이 됩니다. 4.8V도 1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이진수의 표현은 전압으로 표현할 때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몇 볼트에서 몇 볼트까지는 0, 몇 볼트에서 몇 볼트까지는 1 이런 식으로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은 0V, 1은 5V다 딱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사실 틀린 답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편하게 디지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V, 0V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회로가 있습니다. 건전지를 연결을 해놨고요.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어요. ON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1 혹은 하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경우는 지금 스위치를 열어놨어요. 그죠? 오프입니다. 그죠? 이거를 0 이렇게 이제 우리 디지털 개념으로 중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켜지거나 꺼지는 그 중간 개념은 없습니다. 명확하죠? 1과 0.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디지털 개념을 우리가 단위로는 비트, 그죠? 비트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그 비트가 4개가 모이는 거를 우리가 니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판서를 잠깐 보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니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이진수에서는 단위는 비트죠. 그죠? 비트. 그래서 1 아니면 0입니다. 근데 이거를 4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4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니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4비트 이렇게 이제 비트가 4개니까 4비트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4비트가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가 0000,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1인 경우 000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인 경우 10, 그 다음에 두 개가 1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인 경우,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비트가 다 1이 될 때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모든 비트가 다 1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진수를 표현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4비트 혹은 리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리블을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죠? 리블을 두 개를 붙였습니다. 4비트라는 거죠. 4비트. 결국은 8비트죠, 8비트. 그죠? 8비트. 이거를 우리가 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8비트 혹은 1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자릿수가 총 8개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바이트를 두 개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붙여요. 그죠? 그럼 8비트가 되겠죠, 여기도. 그러면 두 개를 다 합쳐서 몇 비트요? 16비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16비트. 됐죠? 이거를 우리가 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드. 자, 이렇게 해서 비트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워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16비트인데 16비트를 하나를 또 붙여요. 그죠? 거기다 16비트를 또 붙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 합쳐서 몇 비트요? 이게 32비트가 되는 거죠. 32비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 수는 배로 해서 증가해 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트의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4비트씩 잘라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됐죠? 4비트씩. 그래서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걸 잠깐 하나 더 보고 판수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4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요. 표현될 수 있는 건 0000, 그 다음에 0001, 0010, 0011, 0100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1111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디지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16진수로 바꿉니다. 16진수로. 16진수로 바꾸려면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을 갖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풀면 8, 4, 2, 1의 웨이트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8, 4, 2, 1의 웨이트 값을 갖더라. 그러면 이거를, 이 진수를 우리가 16진수로 바꿀 때 해당하는 1이 존재하는 값을 다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좀 다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예요? 1이 있는 위치에 1이 돼 있으니까 1 곱하기 1. 이거는 나머지는 8 곱하기 0, 그죠? 4 곱하기 0 다 더하면 결국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가 1이네요. 그죠? 그럼 몇이야? 1 곱하기 몇이야? 2의 1승입니다. 즉 2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2의 1승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몇이에요? 3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세 번째 경우가 1이네요. 그러면 1 곱하기 몇이야? 2의 2승.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1이 존재하는 거를 그 웨이트 값으로 곱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더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16진수 값을 얻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9까지 1001까지가 이제 이게 9입니다. 이게 9예요. 자, 9 다음부터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영문자로 표현하죠? A, B, C, D, E, F.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총 16비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비트로 표현하는 거는 이 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표현하기가 10진수로 표현하면 또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16진수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10진수도 아닌 것이, 그리고 2진수도 아닌, 이와 같이 BCD 코드, 이 웨이트 값을 곱하면 바로 16진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16진수의 표현을 가지고 디지털에서는 표현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16진수로 해서 표현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2진수로 해서도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방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값의 그 웨이트 값만 곱하고 다 더하면 해당하는 16진수 값이 되더라. 그리고 9 이상부터는 몇이야? 9 이상부터는 A에서부터 F까지의 값으로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판서로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가서요. 자, 16진수 표현을, 책에도 이제 정리를 해놨죠? 이와 같이. 자, 10진수와, 그 다음에 16진수 표현을 해놨습니다. 10진수든 16진수든, 9번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10번부터는 A, 11번 B, C, D, E, F. A에서부터 F까지는 가능하면 숙지를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작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개념을 이제 예전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참가 논리라는 참가 거짓이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참가 거짓에 대한 논리를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 논리라는 개념을 바로 여기서는 IC 패키지 안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논리를 그대로 칩 속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IC라는 용어를 많이 붙이는데요. 이 IC라고 하는 거는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입니다. 모든 회로가 하나의 패키지 안에 직접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IC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트랜지스터나 그 다음에 다이오드, LED, LED는 아니고요. 각각의 소자들을 하나의 칩 속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IC를 만들게 되는데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IC가. 그리고 각각의 이제 외부의 다리만 나와 있고 그 다리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IC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 로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I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만든 IC를 우리가 TTL이라고 하는 논리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MOS 타입 같은 경우는 메탈 옥시드 세미컨덕터라 해서 FET 소자를 가지고 만든 그런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TTL과 트랜지스터와 CMOS 타입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두 가지의 IC 형태로 구분을 하더라. 그 외에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RTL, DTL. 자, RTL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하고 트랜지스터입니다. 즉 저항하고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로직을 만든 거고요. DTL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로직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TTL은 아까 얘기했던 트랜지스터하고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소자를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IC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로직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OS 타입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소자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TTL은 직류 5V만 가지고 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허용 오차는 좀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5V를 가지고 구동하는 모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압이 낮으면 얘는 구동하지가 않아요. 근데 CMOS 타입은 3V에서 16V입니다. 전압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 안에 전압을 어떤 걸 넣어도 얘는 동작을 합니다. 3.7V, 3V만 넣어도 CMOS 타입은 구동을 하죠. 요즘은 또 더 낮은 전압으로도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 전류예요. TTL 같은 경우는 이 소자를 하나 쓰면 8에서 100mA 정도의 전류 소모가 일어난대요. 근데 CMOS 타입 같은 경우는
나노암페어 정도의 전류 소모를 갖는데요. 나노암페어면 10-9승입니다. 전류 소모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핸드폰을 만들 때, 그 다음에 포터블형들이요, 들고 다니는 것들 있죠? 그런 소자들을,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는 다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야겠어요? CMOS 타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건전지를 써도 상당히 오래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TTL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얼마 쓰지도 못할 겁니다. 전류가 그만큼 빨리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류, 소비 전류가 바로 정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대입니다. TTL 같은 경우는 30에서 40MHz 정도 되고요. CMOS는 2에서 5MHz 정도의 정해져 있죠. 이상에서는 0에서 2MHz 동작을 하고요. 그 이상에서는 동작이 안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TL은 가격이 좀 싼 면에 CMOS 타입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전자들 제품을 만들 때는 다 CMOS 타입을 가지고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의 특성으로 본다면 CMOS 타입은 정전기에 좀 약합니다. 모든 반도체가 마찬가지로 이런 정전기에 상당히 약해요. 반도체 소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만드는 그런 TV에서 보면은 반도체 만드는 데 보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우비 같은 옷을 입고 작업을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게 다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전기에 가능하면 약하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들이 그런 정전기에도 좀 강하게 많이 설계를 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나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소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소자들마다 이제 전류, 하이일 때의 전류와 로일 때의 전류들이 다 규정이 다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IC가 있으면, IC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홈이 파여 있거나 밑에 점이 찍어 있습니다. 그 점이 찍어 있는 쪽을 이렇게 방향을 놓고요. 그 밑에부터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IC 다리에 순서가 붙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각 IC는 이렇게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 시트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속에 이와 같은 회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야 안에가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다리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소자는 지금 현재 AND 게이트라고 하는 논리 소자가 이 안에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는 7번 단자가요, 접지고요. 그 다음에 14번 단자가 VCC입니다. 전원 단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7번은 접지에다가 묶고요. 그 다음에 VCC는 5V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원을 넣어줘야 이 안에 있는 이런 소자들이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항상 유념을 해주셔야죠. 회로에는 이것만 표현하고요. 전원은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사실로 알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유념할 게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와 같이 104 콘덴서를 달아라. 아주 가까운 곳에. 됐죠? 이 104 콘덴서는 전원 양단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즉 노이즈나 이런 거를 바이패스 시키는 콘덴서입니다. 우리가 바이패스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이즈 제어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표현하면 0.1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IC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 사이에 104 콘덴서를 달아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앞전에 했던 하이와 로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리 소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논리 소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겠지만 AND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소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참과 두 개의 입력 조건이 참일 때만 참인 경우입니다. 두 개가 참일 때만 참인 경우가 AND예요. 이런 논리들을 바로 IC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고요. 그 다음 출력이 하나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입력이
참일 때만 출력이 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전원으로 따지게 되면 왜? 5V, 5V가 들어가면 5V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표현하면 1, 1이면 1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어느 하나의 입력이 0이면, 즉 0V면 출력은 항상 0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AND 게이트의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놓은 거고요. 난드 게이트가 있는데, 난드 게이트는 뭐예요?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거는 반대되는 신호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낫 게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참일 때만 거짓이 되는 형태가 난드 게이트더라. 자, 이 IC는 74LS00이나 74LS08이라는 IC 패키지 안에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소자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안에 어떤 형식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쓰셔야 한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4 시리즈, 그러니까 이런 TTL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74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4XX08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74 시리즈들은 다 TTL 시리즈들이고요. 뒤에 나와있는 08, 09 이런 거에 따라서 각 IC의 특징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뒤에 08은 2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는 AND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09는 2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는 AND 게이트인데 뒤에 OC가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09하고 08은 2개의 똑같이 AND 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08이든 09든 간에요. 근데 이 2개가 똑같은 회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08 쓸 때다가 09를 썼다. 그러면 그 회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 회로인데 이렇게 보면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동작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 뒤에는 OC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됐죠? 자, 이 OC라고 하는 거는 오픈 컬렉터의 약자입니다. 오픈 컬렉터.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쪽 판서로 다시 넘어와서 잠깐 참고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모든 반도체 소자는 이렇게 2가지 개념으로 나눠져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저 논리 소자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트랜지스터죠? 자,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 그죠? 자, TR입니다. 이쪽이 입력이고요, 이쪽이 출력이래요. 됐죠? 여기가 입력이고요.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가 구동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이스 단자하고 여기가 콜렉터 에미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베이스 단자에다가 하이를 주는 거예요. 전원을 줍니다. 그러면 높은 전압이 이렇게 흐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릅니다. 됐죠? 어떤 전압으로? 이 위에 걸어놓은 전압이 이렇게 흐르게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테스터기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걸리냐면 거의 0V가 걸립니다. 우리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할게요. 로우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전원을 안 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겁니다. 즉 하이일 때는 흘렸는데 이번에 로를 줬어요. 로를.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요.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끊어져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전압이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하이 신호가. 그러면 로 신호를 가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하이 신호가 나왔고요. 하이 신호를 가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로 신호가 나왔습니다. 항상 반대되는 신호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낫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낫 게이트를 만들 거예요. 됐죠? 직접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콜렉터 부분에 있는 이 저항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반응을 할 수 있나요? 반응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왜 그래요? 이 저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하고 똑같은 동작을 하려면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죠. 내부는 손댈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와 같은 똑같은 표를 이렇게 하나 추가시켜주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동작합니다. 하이면 로가 나가고요. 그죠? 로면 하이가 나가는 동작이 될 겁니다. 됐죠? 낫게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냐? 차이는 바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내부에 들어있나 외부에 들어있느냐. 자, 이 저항을 우리가 무슨 저항이라고 하냐? 이거를 풀업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압을 끌어올리는 전압 저항이라고 얘기해서 풀업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저항이 내부에 들어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오픈 컬렉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됐죠? 오픈 컬렉터 타입이 내부에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칩 외부에다가 이렇게 풀업 저항을 여러분들이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내부에다가 넣어놓지? 왜 힘들게 외부에다가 다르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내부에 있는 거하고 외부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내부에 있는 거는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에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결국은 이 저항값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이 양단의 전압은 저항값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전압은요. 뭐가요?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저항값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바로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IC 다리 하나에 흐르는 전류들이 다시 결정이 나 있다 보니까 외부에 이런 풀업장을 달아서 바로 쓸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반도체는 이와 같이 오픈 컬렉터 타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 컬렉터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앞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요? FET라는 소자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FET라는 소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FET라는 소자. CMOS 타입 같은 경우들.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겠죠?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됐죠? 여기다 게이트에다 전원을 넣으면. 그러면 이 저항이 뭐예요? 이 저항이 없으면 이런 타입들은 뭐라고 해요? 오픈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앞전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했을 경우는 우리가 오픈 컬렉터. 현재는 FET 소에서 없어진 거니까 오픈 드레인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픈 드레인, 오픈 컬렉터 이렇게 병행해서 쓰니까 여러분들 혼동이 없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픈 컬렉터 파이프들은 외부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업장을 달아서 쓰는 형식이다 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란드 게이트도 마찬가지죠? 오픈 컬렉터 타입이 있고요. 일반 타입이 있고 이렇게 막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입니다. 오화 게이트. 오화 게이트는 뭐예요? 입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 나옵니다. 즉, 다 무슨 말이에요? 0V가 들어가면 0V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가 참이 되면 출력은 참이 됩니다. 어느 하나가 입력이 하이가 들어가게 되면 5V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5V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오화 게이트의 특징이죠. 됐죠? 근데 노화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노화 게이트. 그죠? 노화 게이트는 어떻게 돼요? 반대죠? 반대로 들어가는 게이트더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74X3이라고 하는 IC 패키지 안에 두 개, 그 오화 게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입력단이 두 개인. 그 다음에 노화 게이트는 74X02라고 하는 IC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익스크루스 오화입니다. 익스크루스 오화는 어떤 경우에 심볼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개가 항상 똑같은 값이 들어가면 출력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가 들어가든 로가 들어가든 출력은 0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반대 신호가 들어가면 10,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출력은 하이 신호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항상 반대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하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0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익스프레스 노아는 어떻게 반대되는 신호가 나오는 거가 되겠죠. 자, 74XS86이라는 IC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요. 오픈 커넥터 타입은 74XS136이라는 IC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버터하고 버퍼인데요. 자, 인버터는 아까 제가 살펴봤었고요. 입력이 뭐예요? 참이면 거짓이 나오고요. 거짓이면 참이 되는 거라 했죠? 5V가 그러면 0V, 0V가 그러면 5V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버퍼라고 하는 애는요. 5V가 들어가면 5V, 0V가 들어가면 0V가 나옵니다. 이게 버퍼예요. 버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컴퓨터 버퍼의 개념하고요. 여기서는 그 컴퓨터 버퍼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자, 여기서 버퍼는 신호입니다. 5V가 들어가면 5V가 나오고요. 0V가 나오면 0V가 나와요. 근데 왜 버퍼라고 하는 걸 사용할까요? 신호가 같이 나오는데 그냥 안 써도 될 거 아닌가요? 선을 그냥 연결해버리면 될 텐데. 자, 이 버퍼를 사용하는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력 신호가 낮아요. 거리가 멀어서 떨어지거나 낮아. 그러면 그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퍼를 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시간하고 출력으로 나오는 시간이 달라요. 즉, 시간 지연을 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하고 나오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지연돼서 그런 거죠.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터널을 지나가면 차의 속도를 낮추고요. 지나가면 또 빨리 가죠. 이같이 속도가 지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팬아웃입니다. 팬아웃. 자, 이 팬아웃은 전류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디지털에서는 여러분 전류를 이제 쓰게 되는데 한 개의 출력 신호를 바로 9개에 연결할 경우 입력을 9개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한 개가 있으면 이제 입력을 9개로 연결을 해서 써요. 근데 전압이라고 하는 건 다 입력으로 쓰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류는 달라지죠. 자, 판소리 잠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소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력으로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1대1로 이렇게 갖다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끌어다가 또 다른 쪽에 또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끌어다가 또 썼어요. 또 끌어다가 또 써. 막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전압은 하이나 로나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전류라고 하는 애는 어때요? 안 그러겠죠. 그죠? 다 나눠지니까요. 또 이렇게 전류가 약해서 회로가 구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버퍼를 하나 달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바로 이 버퍼 하나에 9개까지 우리가 팬아웃이 10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호가 약해질 때 쓰고요. 그 다음에 팬아웃, 그 다음에 뭐예요? 딜레이. 이때 이제 사용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런 버퍼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3스테이트 버퍼를 만듭니다. 3상태 버퍼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스위치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3상태 버퍼는, 3스테이트 버퍼는 이같이 가운데 자리가 제어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는 여기다가 로 신호를 넣어주면 입력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됐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로 신호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이면 하이, 로면 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요, 앞에 동그라미가 없죠? 여기다가 하이 신호를 주면 하이가 하이, 로가 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입력 신호를 출력으로 전달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스위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하이 신호를 넣어서 구동하는 방식, 이거를 우리가 하이 액티브, 이렇게 얘기하죠. 하이 이네이블, 하이 액티브라고 용어를 쓰고요. 이 경우는 로 액티브, 로 이네이블, 이렇게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 신호로 구동을 하더라. 동그라미를 앞에 그리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 버퍼는 74XS07이나 17, 35, 34 이렇게 다양한 CPU 그 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74X04 안에도 인버터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스테이트 버퍼를 가지고요. 그 3상태 버퍼, 양방향성 3스테이트 버퍼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자, 양방향성 3스테이트 버퍼는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버퍼를 두 개를 달았어요. 하나는 하이 액티브, 하나는 로 액티브 자리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G번을 같이 공통으로 묶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하이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동작하지 않을 거고요. 얘만 동작할 거예요. A로 해서 B로 신호가 전달될 거고요. 여기다 로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동작하지 않을 거고 얘만 동작할 거예요. 그죠? 로니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반대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해서 이렇게 흐르기도 하기도 하고 신호를 양쪽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양방향성 3스테이트 버퍼라고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슈미터 트리거가 있습니다. 자, 슈미터 트리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파형 정형 회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와 같이 쭈그러졌어요. 그죠? 이거를 바로 이와 같이 깔끔하게 디지털 신호로 정형화시키는 그런 소자가 슈미터 트리거라고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됐죠? 슈미터 트리거를 만들면 입력 신호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이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출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더라 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디지털 논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면 지금까지는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반응을 즉각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입력이 하이로면 출력이 하이로로 바뀌는 바로바로요. 이런 구조를 가졌던 게이트 성분, 게이트를 우리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뭘 할 거냐면요. 입력에 어느 조건이 맞아야만 출력에 반응을 합니다. 입력의 조건이 맞을 때만 출력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신호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억소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기억소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플립플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그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의 신호를 기억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델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플립플롭 소자들 중에 그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플립플롭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플립플롭인데요. RS 플립플롭은 이와 같이 입력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출력이 두 개로 나왔습니다. 자, S는 셋의 약자고요. R은 리셋의 약자입니다. 됐죠? 얘는 셋이라고 하는 거는 로우가 되어 있다가 하이로 뜨는 겁니다. 즉 0이 됐다가 하이 신호로 올라가는 게 셋이에요. 리셋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가 되어 있다가 0으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리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자에 하이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력이 지금 현재 00입니다. 00이죠? 출력은 0이에요. 그리고 Q하고 Q반대에 출력은 항상 반대 신호가 나오게 돼요. 이 Q의 Q반은 반대된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자, 00이에요. Q가 0입니다. Q반은 뭐예요? 하이가 되겠죠. 자, 첫 번째, S가 1로 올라갔네요.
지금 하이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그럼 어떻게 돼? 출력이 하이가 되죠? Q반은 로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요. 얘가 뚝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는데도 출력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0,0일 때도 계속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R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이가 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로를 계속 유지합니다. 얘가 로로 떨어져도요. 그럼 또 하이가 되면 또 올라가요. 그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분이죠. 하이가 됐다가요. 출력이 하이가 됐는데 로가 떨어져도 출력은 계속 하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얘는 조건이 맞아야만 출력 신호 상태가 변화를 갖습니다. 이같이 신호를 계속 기억을 한다 해서 우리가 기억 소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리지표를 잠깐 볼까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얘는 RS가 00이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무변화예요. 변화를 갖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봤었죠? 자, 여기서 어땠어요? 00이니까 무변화가 됐었죠? 하이가 계속 떠 있는 거잖아요. 변화 없이. 그 다음에 0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셋. 110이야. 리셋. 11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구조를 갖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RS 플립플롭이에요. 자,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JK 플립플롭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CK라고 하는 클럭이 들어가는 입력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동그라미가 있거나 동그라미가 없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얘는 입력 조건이 클럭이 들어갈 때마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반응합니다. 됐죠? 근데 이 입력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변화를 갖냐면 앞에 동그라미가 있으면요, 클럭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만 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없으면 클럭이 올라가는 시점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반응만 해요. 나머지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된대요. JK가 00이면요, 무변합니다. 그 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요. 01이면 0으로 떨어져요. 1년이면 1로 올라갑니다. 12면 토글을 해요, 토글. 자, 이 토글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가 0이면 1로 올라가고요. 현재 상태가 1이면 0으로 떨어지는 게 토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반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됐죠? 자, 얘는 이런 기능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자, 클럭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뭐라고요? 로 신호일 때, 로로 떨어질 때, 이때만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반응하더라. 그걸 우리가 하강 엣지 트리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으세요. 하강 엣지 트리거 방식. 됐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없는 경우는 상승할 때마다 변화를, 상승할 시점에서만 변화를 갖습니다. 그걸 우리가 상승 엣지 트리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럼 얘는 나머지 부분은 볼 필요 없이 클럭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만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반응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떨어지는 부분이죠? 뭐가 되겠어요? JK가 00이죠? 0입니다. 초기 상태를 0으로 잡은 거예요. Q반은 1이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든 간에. 두 번째 떨어지는 시점을 봤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J가 1이 됐었고요. K는 0이네요. 그래서 1로 올라가는 겁니다. 쭉 그 상태가 유지됐다가 세 번째 떨어지는 시점을 봤더니 뭐예요? 1이 0이 됐네요.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쭉 또 해서 네 번째 신호가 떨어지는 부분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 1이네. 여기 1, 1이에요. 1, 1은 뭐 한다고요? 토글을 한다 했죠, 토글. 그래서 0이니까 현재가 1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1이 쭉 유지가 되어 있다가 다섯 번째 떨어지는 시점을 봤더니 또 1, 1이네. 토글 한다 했죠? 현재가 1이니까 뭘로 돼요? 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4번과 5번은 언제? 토글에 의해서 변화를 갖는 거고요. 나머지는 로직에 의해서 변화를 갖는 시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엣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만 변화를 갖더라 라고 하는 거. 혹은 앞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상승하는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JK 플립플롭이더라. 자, 이 JK 플립플롭은요, 74RS 76이라는 TTL 시리즈의 그 패키지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여러분이 찾아다가 회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물론 연결해 주셔야겠죠? 저는 중간에 있네요. 중간에. 그리고 PR하고 클리어가 있는데 PR은 프리 리셋입니다. 앞에 동그라미 있죠? 로 신호가 들어가야 되면 미리 프리 리셋을 거는 거고요. 클리어는 출력을 깨끗하게 이제 0으로 바꾸는 클리어가 되고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낫 게이트 0V가 들어가야 되면 그 동작을 하겠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자, 그러면 플립플롭입니다. 자, D 플립플롭이에요. 자, 이 D 플립플롭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이와 같이 클럭과 D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입력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1이면 1, 0이면 0. 언제? 클럭이 들어가는 시점마다. 앞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얘는 로우 엣지일 때만 변화를 갖습니다. 로우 엣지일 때 D가 0이니까 0이고요. 두 번째 떨어지는 시점을 봤더니 D가 1이니까 1로 올라갔어요. 자, 세 번째 떨어지는 시점을 봤더니 또 1이네? 1이야. 네 번째 떨어지는 시점을 봤더니 0이네? 0으로 떨어지죠. 이와 같이 기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 조건이 맞을 때만 변화를 갖는 거. 이게 바로 D 플립플롭이더라. D 플립플롭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으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IC는 74LS74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쓰실 때는 74LS74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배웠던 JK 플립플롭 가지고 D 플립플롭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D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반응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했어요? 하나는 1, 하나는 0을 넣었어요. 반전시킨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0이 될 거고 0이면 0, 1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신호가 나올 겁니다. 언제마다? 클럭이 들어갈 때마다. 이와 같이 JK 플립플롭 가지고 D 플립플롭을 만든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T 플립플롭은요, 이와 같이 펄스가 들어가요. 근데 얘는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로우로 떨어지는 시점에서만 변화를 갖습니다. 얘는요. 근데 어떤 변화를 갖느냐? 출력 상태 신호를 토글을 하게 됩니다. 현재가 0이면 1로, 현재가 1이면 0으로 이렇게 토글을 하게 돼요. 언제마다? 펄스가 떨어지는 시점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T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만 변화를 가지면 됩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시점에 0이었으니까 1로 올라가고요. 또 떨어지는 시점에 1이었으니까 0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시점에 0이었는데 1로 올라갔네요. 또 떨어지는 시점에 1이니까 0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톡을 합니다. 자, 이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D 플립플롭이더라. 그러면 얘의 성격은 뭐예요? 두 개가 펄스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두 개의 펄스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나오네요. 얘를 하나 썼더니. 그러면 펄스의 이 주기보다 이 주기가 더 줄어들었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분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파수가 높은 거를 낮추는 거. 됐죠? 이런 분주기를 쓸 때 바로 이런 T 플립플롭을 쓰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입력이 된 출력에 반응한 건데 이 출력을 또 다음 단에 입력으로 넣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회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만들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의 분주기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주기 회로는 이따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T 플립플롭 가지고 JK 플립플롭을 만든 겁니다. JK 플립플롭을 가지고 T 플립플롭을 만든 거예요. 자, JK에다가 이렇게 넣었대요. 그냥. 됐죠? 그리고 하이를 넣었어요. 하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1이면 얘는 톡을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11 넣어놓고요. 클럭만 넣으면 바로 그냥 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JK 플립플롭 가지고 바로 토그의 기능을 만들 수 있는 T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는 회로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치는요, 책에 거기 이제 나와 있긴 한데요. 이 레치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우리가 봐왔던
D 플립플롭을 가지고 레치를 만듭니다. 지금 현재 이 D 플립플롭이에요. 그죠? 4개를 만들었습니다. D 플립플롭의 성격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반응을 하죠. 4개를 이렇게 묶어서 클럭 단자를 공통으로 다 묶어버렸네요. 그러면 D1, D2, D3, D4를 Q1, Q2, Q3, Q4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얘는 4비트짜리고요. 그럼 얘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에 반응을 하겠죠. 언제? 클럭이 변할 때마다. 근데 현재는 앞에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상승하는 엣지 부분에서만 변화를 갖습니다. 자, 상승하는 엣지네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상승하는 부분에서 0, 1, 0, 1.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0, 1, 0, 1로 변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똑같이. 그랬다가 언제? 두 번째 상승하는 부분에서 1, 0, 1, 0으로 변했죠? 그래서 1, 0, 1, 0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D 플립플롭의 성격이고요. 이 D 플립플롭 성격을 이용해서 여러 개로 배열시켜 놓은 게 바로 레치드라. 지금 4비트짜리고요. 만약에 8비트짜리를 쓴다면 8개가 있겠죠. 그죠? 8개를 붙여서 또 쓰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외부 메모리 설계하거나 할 때 이 레치를 쓰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터하고 디코더입니다. 자, 카운터하고 디코더예요. 자, 카운터하고 디코더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T 플립플롭을 이렇게 출력단을 다음 단에 입력으로 넣고요. 또 출력단을 다음 단에 입력으로 넣고요. 또 출력단을 다음 단에 입력으로 넣네요. 그리고 출력을 뽑았어요. Q1, Q2, Q3, Q4. 그러면 클럭이 이렇게 쭉 들어갈 겁니다. 그죠? 떨어지는 부분에서만 변화를 가져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세 번째 거로 반응하니까, 그죠? 이렇게 변하겠죠? 얘가 또 그 다음 거, 얘가 또 그 다음 거로 변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신호 상태를 잘 보시면 0000, 0000, 0001, 0010, 0011, 0100, 0101 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와 같이 16진수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1, 2, 3, 4, 5, 6, 7, 8, A, B, C, D, F까지. 그죠?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카운트뿐만 아니라 16개의 펄스가 들어갔더니 몇 개 펄스가 나왔어요? 1개 펄스가 나온 겁니다. 그죠? 주기가 이렇게 되니까요. 쭉 이거를 이용했더니 16개의 펄스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끝에 나오는 펄스는 뭐예요? 하나의 펄스가 나오더라. 즉 이렇게 펄스의 주기가 변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분주기라고 얘기합니다. 분주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의 개념도 쓰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 디코더는요, 우리가 해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입력이 있어요. 입력이 있으면, 2개의 입력이 들어가면 4개의 출력으로 나옵니다.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네이블 단자가 존재하게 되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4의 디코더를 이게 2 곱하기 4 디코더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8 디코더를 잠깐 볼게요. 자, 3 곱하기 8 디코더는 입력이 3개가 들어가서 출력이 8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네이블 단자가 있고요. 자, 그 회로를 위에다가 표현해놨죠? 자, 입력이 3개입니다. 이네이블 단자가 있고요. 출력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3 곱하기 8 디코더더라. 여기에 000, 001, 010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나오죠. 000인 경우, 001인 경우, 0인 경우에서 111인 경우. 해당하는 상태가 다 맞을 때 그 해당하는 비트가 하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를 선택할 때 3 곱하기 8 디코더를 많이 쓰게 되죠. 자, 여기까지 디코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하고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탈하고 오실레이터를 또 이제
디지털에서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디지털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펄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주기예요. 그리고 주파수 성분을 갖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뭐 4메가다 아니면 1메가헤르츠다 이렇게 주파수의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여러분들이 주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주기라고 하는 거는 F분의 1이죠. 그러면 1메가헤르츠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주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파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기는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그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기는 짧아져요. 그리고 주파수가 작아지면 주기는 길어집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저런 펄스를 디지털 신호로 쓰게 되는데, CPU나 모든 컴퓨터는 이런 주기적인 펄스가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면, 그죠?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럭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 CPU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클럭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아주 이게 속도를 빠르게 지휘를 하면 전체적으로 빨라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클럭은 CPU의 속도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클럭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크리스탈이나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크리스탈은 우리가 심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스스로 발진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주변에 회로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발진을 하게 됩니다.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다리가 4개가 있어요. 점이 있고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이 접지고요. 3번이 VCC입니다. 4번이요. 그럼 3번에서 이렇게 펄스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마이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이컴은요, 이런 오실레이터를 쓴다기보다는 크리스탈을 씁니다. 즉 이렇게 CPU가 있으면요, 안에 오실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스탈만 달면 이 발진기가 이 크리스탈을 낮게 1MHz다. 그러면 얘가 1MHz로 이렇게 펄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부에다가 원하는 크리스탈을 달아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펄스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잠깐 화면을 보고서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크리스탈이죠? 이게 오실레이터죠? 오실레이터는 여기 점이 있어서 다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크리스탈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리가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전원 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번에서 펄스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크리스탈은 여러분들이 그 회로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니까 크리스탈을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데까지는 굳이 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디지털로 해서 순수하게 회로를 만들어서 클럭을 쓸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려는 CPU에는 오실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부에다가 크리스탈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럭으로 발진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디지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반도체 소자들, 메모리나 이런 종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